노우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8배 이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도시는 후덥지근했고 거리에는 지친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낡은 모시 옷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청까지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길이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나이 78, 이렇게 더운 날 구청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만 했으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남편의 병원비와 당장에 낀 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새벽에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고 낮에는 식당 일을,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반찬 장수라고, 식당 아줌마라고, 늙은이라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두 아이는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해 의대에 갔고 작은 딸 영희는 간호학과를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10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영희마저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도 있었지만 남편의 병원비와 아들의 장례비, 그리고 치솟는 물가 앞에서 저희 저축은 매년 조금씩 줄어만 갔습니다. 딸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긴 하지만 저는 그조차 받기가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일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져서 예전처럼 이것저것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구청에 가는 길입니다. 구청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매 걸음마다 제 자존심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폭염 속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에어컨 틀기가 아까워서 선풍기만 켜두고 지내다가 탈진한 거였죠. 의료보험료도 부담되어 체납된 상태라 병원비가 걱정됐지만 다행히 119 구급대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더운 날에는 에어컨 틀으셔야 해요.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밤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로 버티곤 했고 여름에는 천장에 낡은 선풍기만 돌렸습니다. 겨울에는 온수매트 하나로 한겨울을 날곤 했죠. 반찬을 사러 오던 단골들도 하나 둘 끊겼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 반찬 만들기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구청 건물이 보이자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휴대폰만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복지행정과 3번 창구요. 먼저 키오스크에서 번호표 뽑으시고. 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귀찮은 듯 일어나 키오스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형광색 화면에는 수많은 메뉴가 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 터치하시고 복지. 여기. 아니, 할머니 거기 말고요. 조급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결국 직원이 대신 눌러주었고 저는 겨우 번호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번 창구 앞에는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이요. 신분증 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 다 작성하셔야 해요. 담당자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옆에 민원 안내 창구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접수만 담당합니다. 담당자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보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작은 글씨들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 생각이 났지만 이런 일로 걱정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옆자리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옆자리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도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친절하게 서류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얼마 전에 같은 과정을 거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들 멀리 있어서 저도 작년에 여기 와서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평생 나라에 세금 내며 살았는데 이제 도움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서류를 함께 작성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평생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복지상담사 김미영입니다. 서류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미영 씨는 우리와 함께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증명서는 자녀분들과 연락이 안 되시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증명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계신 따님은 해외 거주 증명만 하면 되고 돌아가신 아드님은 제가 사망신고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제 사정을 듣고는 컴퓨터로 여러 가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도 찾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관절염이 심하시다고 하셨죠?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폭염에 쓰러지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에어컨 지원 사업도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미영 씨의 친절한 설명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댁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거동이 불편하신데 앞으로도 이렇게 먼 길 오시는 건 힘드실 테니까요. 그렇게 미영 씨는 다음 날 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반지하 집이 창피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계단이 가파르신데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신청해 드릴게요. 미영 씨는 꼼꼼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통장 사본이랑 도장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지원금 받으실 계좌를 등록해야 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미영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찬도 가져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를 손녀처럼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따님 오시면 인사드릴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미영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원금을 좀 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 다녀온 할머니 댁 말씀하시던 친구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미영 씨의 말에 저는 반가워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저처럼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요? 우리 순자 언니랑 금옥이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정식 복지사는 맞지만 지금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할머니 조카라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영 씨의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친절이 너무나 진심 어린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미영 씨를 소개했습니다. 순자 언니, 이분이 내가 말한 조카예요. 복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금옥이도 곧바로 미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어머, 참 착한 조카를 두셨네요. 요즘 자기 이모 할머니도 안 찾아보는 세상인데. 미영 씨는 우리 모임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매번 과일이나 간식을 사들고 와서 나눠주었죠. 심지어 한 번은 경로당 할머니들 10명을 모두 식당에 데려가 점심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모 할머니들 모두 제 친할머니 같아요. 제가 성의껏 모시고 싶어요. 한 달 동안 미영 씨는 우리 모임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저마다 미영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미영 씨는 모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니 특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금옥 할머니는 손주 학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다만 서류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우리 모임의 할머니들 대부분이 미영 씨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영 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의 덕분에 요즘 우리 모두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따뜻한 미소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첫 번째 징후는 순자 언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언니가 울면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임미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어제 약값 찾으려고 했는데 다 없어졌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려 민원창구에서 받은 새 통장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3천만 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로당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10명의 할머니 중 8명의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영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자, 네가 그 여자 데려왔잖아. 네가 책임져야 해.
금오기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손주 학자금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아. 금오기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실신했습니다. 이미자, 너만 믿었는데 이럴 수가. 내 기초연금 마저 다 없어졌어. 평소 제일 온순하던 말순이도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덕분에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그건 그렇고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이시라면 할머니가 저를 조카라고 소개하신 것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미영의 차가운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미자, 너는 이제 우리 경로당에 나오지 마. 내 얼굴 보기도 싫어. 순자 언니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딸 영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또 제안 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다른 할머니들 돈도 갚아드릴 수 있을 텐데. 미영의 눈빛은 이제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순희 씨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절대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현관문 밖에서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3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미영이 발끈했습니다. 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박준혁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원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각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온 사기범이죠.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현관 앞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믿음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할머니들만 해도 10분이 넘습니다. 저희가 각 은행의 CCTV와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했고 다른 지역 피해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피해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매일같이 찾아와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현관문을 열자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제 작은 딸이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왜? 엄마 미안해요. 옆집 순이 이모가 연락해 주셨어요. 엄마가 사기를 당하고 힘들어 하신다고. 영희는 저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멀리 가서 미안해요. 이제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니야. 내 삶이 있는데 어떡해. 캐나다 병원은 이미 사직서를 냈어요. 여기 서울대병원에 자리도 알아봤고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 거예요. 그날 저녁 영희는 준혁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잘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영희 씨가 오신 것도 정말 다행이네요. 영희는 다음 날부터 바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 집을 제 집 근처로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제가 출근하는 동안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준혁 씨가 다 알아봐 주셨대요.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을 잃고 딸마저 멀리 보냈던 제게 이제야 다시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렸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서류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영희도 퇴근 후면 어김없이 찾아와 준혁 씨와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 서류들은 제가 정리할게요. 선생님은 피해자 진술 정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실지. 아니에요. 영희 씨도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두 사람은 늘 서로를 걱정하며 배려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누는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영희가 야근하는 날이었는데 준혁 씨가 병원까지 도시락을 배달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또 준혁 씨가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할 때면 영희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곤 했죠. 어머니, 준혁 씨가 정말 성실하시고 따뜻한 분이세요. 설거지를 하던 영희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영희도 참 좋은 간호사라고 준혁 씨가 얘기하더구나. 제가 슬쩍 던진 말에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준혁 씨의 노력으로 미영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어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희는 할머니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며 무료 진료도 해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은 제가 차로 모시고 다닐게요. 할머니들 만나러 가실 때. 아니에요. 제가 운전할게요. 영희 씨는 오늘도 수술이 있으시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그랬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금 일부가 돌아오자 순자 언니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자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내가 우리보다 더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순자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금옥이도 말순이도 모두 제게 사과했습니다. 이미자, 너도 피해자였는데 우리가 널 원망했구나. 언니, 우리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그날 경로당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영희와 준혁도 함께였죠. 저녁이 되어 준혁 씨가 영희를 데려다 준다며 먼저 일어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 영희가 준혁의 넥타이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준혁 씨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다음 날 영희가 수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준혁이가 참 좋은 사람이야. 네, 어머니 허락해 주실래요? 저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미영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준혁과 영희의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고, 특별히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금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 갈 거예요. 매일 뵐 수 있게요. 그래도 너무 자주는 오지 마라. 새 신랑이랑 둘만의 시간도 가져야지.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영희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로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때면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맛있는 반찬을 나누어 먹고, 저녁이면 영희와 준혁이 퇴근길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준혁이 노인복지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영희도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한답니다. 엄마, 곧 손주도 생길 것 같아요. 어제 저녁 영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며 여전히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으며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이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때로는 서로 멀리 있더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